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죠. 그러나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내거나 인정받지 못해 힘들었던 기억 있지 않나요?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경영하는데도 어떤 기업은 성과가 뛰어나고 어떤 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손자는 이런 사항에 대해 기정전략이라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를 이정합, 이기승이라고 하죠. 전공법으로 적과 대적하여 싸우되 기책을 사용하여 승리하라는 말입니다. 손자가 이야기하는 기정전략,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그럼 먼저 전공법과 기책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전공법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라면 기책은 그러한 가운데 남들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결정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군사학적으로 말하면 전공법은 나의 주병력이 적의 주병력과 대치하는 것이고, 기책은 적의 허점에 기습병력 또는 소수 정예화된 병력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또 전공법은 나도 알고 적도 아는 것이고, 기책은 나는 알지만 적은 모르게 하는 것, 즉 기상천외한 방법을 말합니다. 손자는 전공법을 쓰면서 기책을 썼을 때 탁월한 성과가 난다고 강조합니다. 적이 대비한 곳은 전공법으로, 적이 대비하지 않은 허점은 기책으로 전투력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책이 성공해서 효과를 내면 적도 눈치를 채고 이에 대해 집중적인 대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책이 더는 기책이 아니게 되죠. 적이 대비를 함으로 기책이 전공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기와 정은 서로 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군사적 운용은 기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명장들은 전공법과 기책을 잘 조합해 운용했습니다. 전공법과 기책,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전공법이 잘 받쳐졌을 때 기책이 성공할 수 있고, 전공법이 튼튼할수록 다양한 기책을 쓸 수 있죠. 일상생활에서 기정전략이 적용되고 있는 곳을 살펴볼까요? 요즘 퇴직 후에 요식업에 뛰어드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요식업의 경우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드는 것이 전공법이라면 술이나 음료수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 기책입니다. 살펴보면 매출의 상당 부분은 전공법인 음식이 아니라 기책인 술이나 음료수 나옵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점은 주업인 음식이 맛이 있어야 술도 함께 팔린다는 사실이죠. 호텔의 경우도 같습니다. 호텔에서의 전공법은 숙박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고, 기책은 호텔의 웨딩홀이나 레스토랑, 카페 등 부대 시설에서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호텔의 이익은 주업인 숙박에서 나오지만 상당 부분은 기책인 부대 시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호텔을 경영할 때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전공법인 숙박시설을 잘 갖추는 것은 물론 기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대 시설을 어떻게 잘 갖춰 이익을 창출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역시도 주업인 숙박이 잘 운영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도 이런 기정 전략을 잘 활용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펩시입니다. 펩시콜라는 1위인 코카콜라와 100여 년 동안 줄곧 경쟁했으나 만년 2위에 머물렀습니다. 펩시는
주종목인 콜라에서만 코카콜라와 전공법으로 전쟁을 벌여온 것이죠. 그런데 2005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단 한 번도 코카콜라에 이기지 못했던 펩시의 시가총액이 코카콜라를 앞서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공법이 아닌 기책을 활용한 것입니다. 펩시는 단순한 콜라 생산업체가 아닌 종합 식음료 회사로 변신을 깨합니다. 그 무렵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가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펩시는 콜라만 가지고는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죠. 이후 펩시는 피자헛, KFC, 타코벨 등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패스트푸드 업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1998년 주스 제조업체인 트로피카나를 인수하고 이어 2001년 스포츠 음료를 생산하는 기업인 퀘이크 오츠를 인수했죠. 이렇듯 펩시는 손자가 말한 전공법으로 콜라를 생산하는 한편 기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음료 제품들로 영역을 넓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2005년 12월 펩시는 112년 만에 시가총액에서 코카콜라를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판매되는 메가 브랜드를 18개 이상 보유한 세계적인 종합 식음료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펩시는 손자가 말한 전공법에도 충실하면서 기책으로 효과를 단번에 낸 것이죠. 기정 전략을 쓴 다른 업체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카페가 많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카페 중에서도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찾는 곳이 있죠. 별다방이란 애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왜 이처럼 유명해졌을까요?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커피를 파는 것이 전공법이었다면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기책이었죠. 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을 위해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오래 머물러도 눈치를 주지 않았죠. 물론 커피가 맛이 있어야 한다는 전공법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비교적 비싼 커피값에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카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스타벅스는 연매출 약 1조 5천억 원을 달성하는 등 한국 카페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중이죠. 이러한 기정 전략은 개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적용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전공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기책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죠. 전공법으로만 승부 내기 쉽지 않을 때 기책을 사용하면 좀 더 수월히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재직할 당시 중령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할 때 일입니다. 당시 모든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떤 동기는 PPT를 만드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니 주요한 보고가 있을 때마다 PPT를 완성하기 위해 상관들은 그 친구만 찾았습니다. PPT를 만드는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은 것이죠. 그 친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전공법이라면 돋보이는 PPT 제작 능력이 그 친구의 기책이었죠. 저의 경우는 근무하는 지역의 전쟁 역사에서부터 지명 유래까지 역사적인 지식이 다른 장교들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했습니다. 포병 여단에서 작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일입니다. 포병 여단에서는 평균 월 1회 이상 작전 지역 주요 고지에 올라가서 그 지역에서 작전을 어떻게 펼칠지
토의를 벌였습니다. 전술적인 토의를 할 땐 진행자가 지형을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전을 어떻게 할지 토의하기 위해서는 지형에 대한 지식이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주로 진행자를 많이 맡았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지형 설명을 주로 했는데 저는 지형 설명뿐만 아니라 지명 유래, 작전 지역에 얽힌 역사적인 전투 사례까지 소상히 설명했죠. 전술 토의를 시작하면서 저의 설명을 들은 참석자들과 상관들은 저의 전술적인 식견에 놀라워했죠. 이처럼 전쟁사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저를 어필할 수 있었죠. 평소 야근해가며 열심히 근무하는 것으로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으나 현재 전술 토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이 저의 전공법이었다면 전술 토의에서 지역 역사와 전쟁사에 대한 차별화된 지식, 전술적인 식견이 저를 돋보이게 한 기책이었던 셈이죠. 앞서 군대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국 전쟁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인천 상륙 작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정 전략을 구사해 승리한 사례 중 대표적인 하나를 꼽으라면 6.25 전쟁 중 인천 상륙 작전을 들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전 전선에 걸쳐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20여만 명 정도가 됐는데 우리 국군은 10여만 명 정도로 매우 열세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국군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싸웠지만 우리 군은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내주고 남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초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메가더 장군을 필두로 한 16개국 유엔군이 투입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반도 상황을 보니 너무나 사태가 심각했죠. 이러한 정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어디로 반격을 해야 할지 고민이 아주 깊었습니다. 고심 끝에 메가더 장군은 하나의 전략을 세웁니다. 바로 손자가 말한 기정 전략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먼저 전공법, 즉 아군과 적군의 주 병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전략을 낙동강 지역에서 적용했습니다. 낙동강 지역은 그 당시 국방군의 최정예 부대와 국군 및 유엔군의 주력 부대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던 곳이죠. 메가더 장군은 이곳에서 적극적으로 반격하기보다는 일단 방어에만 치중하기로 했죠. 낙동강을 통해 진격해 올라간다면 엄청난 희생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토가 치열한 전투로 초토화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의 희생이 예상됐습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은 기정 전략의 기책을 활용해 북한의 허점을 공격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미 태평양 전쟁을 통해 상륙작전의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바다의 수로가 아주 협소했죠. 상륙작전을 하기엔 몹시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밀물 후 썰물이 생기면 약 4km의 뻘이 드러났죠. 그러면 상륙한
병력이나 전차, 장갑차, 하포 등의 장비들이 갯벌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터였죠. 그때 적들이 포격이라도 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또 좁은 수로를 따라 많은 군함이 이동하기 어려웠죠. 좁은 수로에 해상기뢰를 설치해 놓았다면 군함들이 폭파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결심했을 때 미 합동참모본부와 미국의 군사 지도자들은 극렬히 반대했죠.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상륙작전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적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은 분명히 방심을 할 것이라는 논리였죠. 또 인천으로 진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수도 서울을 신속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상징성이 아주 크죠. 수도를 되찾으면 국민과 군인의 사기가 높아집니다. 또 낙동강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의 식량과 탄약 보급로를 차단해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주력에 후퇴하는 길을 막아 북한군을 경멸시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전격적으로 실시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7만여 명의 유엔군 지상군 부대와 함정 261척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인천을 지키고 있던 약 2천여 명 규모의 북한 방어 병력을 신속히 제압한 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킵니다. 북한군이 예상하지 않았던 곳이라 대비가 허술해 유엔군은 상륙을 쉽게 성공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죠. 그리고 상륙작전 후 14일 만인 9월 28일 서울을 되찾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그야말로 메가더 장군의 기정전략이 잘 통한 결과였죠. 전공법으로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면서 적이 예상치 못한 후방 지역으로 돌아가 인천을 공격하는 기책을 쓴 것이죠. 그 결과 6.25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북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 이제는 다들 아시죠? 기책은 전공법으로 대치 가능했을 때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인천으로 상륙하기 위해 이동하는 사이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정전략을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전공법에 투자하고 어느 정도 힘을 기책에 써야 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때 유용한 이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입니다. 기책을 적용하려고 할 땐 파레토 법칙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파레토 법칙이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어느 날 파레토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개 밑에서 묘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전체 개미의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빈둥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부지런한 20%의 개미만 따로 모아 관찰했습니다. 거기서도 같은 비율의 일 중독자와 게으름뱅이로 나눠졌습니다. 꿀벌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죠. 파레토는 인간 사회에서도 이러한 법칙이 적용되는지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냅니다. 전체 부의 80%는 상위 20%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파레토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80대 20 비율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영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뛰지만 알고 보면 상위 20%의 축구 선수가 80%의 골을 넣습니다. 자주 입는 옷은 옷장에 걸린 옷의 20%에 불과합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 20%의 VIP 고객들이 매출 전체의 80%를 차지하죠. 편의점의 경우 20%의 품목이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조직원 중 80%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20%의 창의적, 혁신적 사람들에게서 전체 조직의 성과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80%는 기정 전략의 전공법에 해당되고 20%는 기책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80%의 노력은 평상시 주어진 업무나 과제, 즉 전공법에 발휘하되 20%의 노력은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이나 캐릭터, 재능으로 남들과는 다르게 승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비율이 꼭 정해진 해답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조율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엔 반대로 전공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이론, 롱테일 법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롱테일은 긴 꼬리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2004년 10월 미 한 인터넷 비즈니스 잡지 편집장인 크리스 앤더슨이 처음 사용했죠. 전체 시장 이익의 큰 부분이 종래에 잘 나가던 20%가 아니라 그렇지 않는 80%에서 창출된다는 이론입니다. 롱테일 법칙은 파레토 법칙과 상반되는 개념이죠. 즉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죠. 파레토 법칙이 핵심적인 소수에 주목한다면 롱테일 법칙은 사소한 다수에 주목합니다. 사소한 다수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롱테일 법칙은 전통적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파레토 법칙을 가감히 깨버립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소량 맞춤형 생산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롱테일 법칙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온라인 서점의 전체 수익 절반 이상은 1년에 몇 권 팔리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다양한 고객에 팔아서 발생합니다. 또 최대 인터넷 포털인 구글의 주요 수익원은 500대 기업에 해당되는 거대 기업들의 광고 수입이 아닙니다. 주요 수익원은 꽃배달 업체나 제과점 등 소규모 광고주들의 집합입니다. 여러 중소기업들의 합이 소수 대기업 기금보다 강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기정 전략을 잘못 이해하면 기책만 중요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정 전략은 전공법을 같이 사용했을 때 가능한 전략입니다. 마치 롱테일 법칙에서 80% 다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80%의 전공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 모두를 고려해 기정 전략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손자가 말한 전공법을 사용할 땐 롱테일 법칙을 염두에 두고 기책을 사용할 때는 파레토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투자를 할 때 기책과 파레토 법칙은 선택과 집중에 해당되고 전공법과 롱테일 법칙은 계란은 나눠 담으라는 분산 투자 개념에 더 잘 어울리겠죠. 이 이론들을 유념하며 전공법과 기책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손자가 말한 기정 전략을 체득해 직장생활, 일상생활에서 같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